어릴 때 우리 다들 이런 말 듣고 컸잖아. 돈은 진짜 벌기 어렵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머리에 박힌 게 있어. 돈은 희소하고 힘들게 버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 돈이 대체 뭔지, 그리고 돈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쭉 얘기해보자. 롱에 다시 온 걸 환영한다. 여긴 금융, 경제, 투자 같은 걸 최대한 쉽게 풀어주는 곳이야. 진짜로 5살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그리고 80살도 오케이, 나도 이제 돈 들고 투자하러 간다 할 정도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롱은 난 전문가니까 믿어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경제를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실제로 투자하면서 겪는 과정, 실수, 깨달음, 멘붕 그런 것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보여준다. 설명란 아래에 롱 팬페이지도 있고 크립토 공부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푸옥바오라는 그룹도 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번 더 말해둘게. 오늘 내용은 우리가 여러 자료에서 모아온 것, 플러스 개인적으로 겪어본 경험을 섞어서 정리한 거라서 혹시 틀린 부분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줘.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 그런 거 환영이다. 오케이, 이번 영상 목표는 딱 3가지. 돈이 만들어지는 3가지 방법. 각 방법의 결과, 부작용 포함. 그래서 왜 부자는 더 부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지 이걸 끝까지 들으면 지금 세계 화폐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감이 잡힐 거야. 자, 바로 들어간다. 1번, 현금, 손에 잡히는 돈, 현금. 손으로 잡고, 세고, 지갑에 넣고, 친구한테 건네줄 수 있는 돈. 지폐랑 동전. 돈이다 하면 대부분 이걸 떠올리지. 이 현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만든다. 그리고 중앙은행에 공급하지. 미국이면 연준 같은 곳. 영국은 로열민트가 인수의 주조를 맡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권한은 정부 쪽에 있다. 즉, 정부가 발행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웃긴 사실 하나. 사람들이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폐, 동전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작다. 대충 3%에서 8% 정도라고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돈은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큰 덩어리는 물 밑에 있다. 그 물밑이 어디냐? 은행 시스템 안의 숫자, 서버 속 숫자야. 그럼 현금은 왜 만들어요? 간단해. 은행이 사람들이 돈 뽑을 때 내줄 지폐가 필요하니까. 네가 ATM에서 100만 원 뽑으면 은행이 숫자를 뱉는 게 아니라 지폐를 뱉어야 하잖아. 그래서 현금은 디지털 돈을 실물로 바꿔주는 창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재고 같은 거다. 자, 여기서 항상 나오는 질문. 그럼 정부가 사람마다 돈 한 뭉치씩 찍어서 나눠주면 사회 전체가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많이 물어봐. 어릴 때 한 번씩은 다 생각해보지. 답은 이거야. 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아니다. 돈은 가치를 교환하는 도구일 뿐이다. 가치가 뭐냐? 음식, 옷 같은 물건, 또는 병원 진료, 수리, 교육 같은 서비스. 돈을 찍어냈는데 실제로 물건과 서비스가 늘지 않으면 그럼 돈은 똑같이 돌아다니는데 살 게 부족한 거잖아. 결과는 하나다. 가격이 오른다. 즉, 인플레이션. 돈만 늘리면 사회가 부자가 아니라 물가가 비싸져서 다 같이 힘들어지는 쪽으로 간다. 그래서 현금 발행은 엄청 빡세게 통제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다. 여기서 예시 하나. 10달러 지폐 한 장을 찍는 비용이 약 3센트, 0.3달러라고 치자. 근데 표기 가치는 10달러잖아. 그러면 정부는 9달러 97센트 남기는 셈이다. 이게 발행 이익이라는 건데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데 도움이 된다 같은 말이 여기서 나온다. 근데 이건 한쪽 면이고 다른 쪽 면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돈을 많이 찍을수록 돈 한 장 한 장의 구매력은 떨어진다. 돈이 많아지면 내 돈이 늘었다가 아니라 내 돈이 약해졌다가 될 수 있다. 게임 비유로 더 쉽게 해보자. 예전에 피파 온라인 FC 온라인 초기에 로베오, 호나우두가 끝판왕이고 가격이 5억이었다고 치자. 내가 한 달을 갈아 넣어서 겨우 샀어. 근데 딱 2달 뒤 개발사가 시즌을 막 내기 시작한다. 그럼 내 로베오 가격이 5천만으로 떨어진다. 그 순간 깨닫지. 아, 숫자는 숫자일 뿐이구나. 지금은 또 단위가 바뀌고 뭐 어쩌고 해서 예전 5억이랑 비교도 안 되게 되고 그러면 그냥 게임 접고 싶지. 아, 더는 못하겠다. 이런 느낌. 현실 돈도 비슷해.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면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진다. 한 번 더 상상해봐. 모두가 100만 달러를 가진 세상. 겉으론 다 부자 같지? 근데 100만 달러로 사과 한 개밖에 못 사면 그럼 100만 달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짐바브웨 같은 곳에서 실제로 이런 수준의 화폐 가치 붕괴가 있었고 베네수엘라에선 지폐로 오리가미 접고 그림 그렸다는 얘기도 있다. 왜냐면 돈으로 쓰는 것보다 종이로 쓰는 게 더 싸질 때가 오니까.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나면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 심하면 휴지 취급까지 간다. 그래서 나는 돈을 자에 비유하는데 이 자가 고무줄 같다고 말한다. 어떤 때는 10만 원으로 이것저것 잔뜩 사는데 어떤 때는 10만 원이 기름 반 탱크도 안 돼. 측정 도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지. 예전엔 금이 기준이었다. 금은 실제로 있고 쓰임도 있고 무엇보다 아무나 매일 새 금을 찍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금이 기준이면 정부가 돈을 함부로 못 찍는다. 그런데 1971년 미국 닉슨이 달러를 금으로 더 이상 가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때부터 달러는 금이라는 앵커에서 풀려났고 돈은 고정된 기준 없이 기준 그 자체가 됐다. 그리고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그 결정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화폐 시스템을 흔들었다. 자, 그럼 질문. 정부가 돈 막 찍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계속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정부 말은 정부 말이고 중앙은행과 금융 시스템은 다른 방식으로 돈을 만든다. 여기서부터 진짜 본 게임이다. 두 번으로 가자. 두, 민간은행, 빚으로 돈 만들기. 공기에서 돈 만든다 느낌.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이 처음 들으면 멍해진다. 왜냐면 진짜로 세상 돈 대부분은 정부가 아니라 은행이 만들거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선 유통되는 돈의 약 97%가 지폐가 아니라 은행이 만든 디지털 돈이라고들 한다. 여기서 디지털 돈은 크립토가 아니라 그냥 은행 앱에서 보이는 잔액 숫자다. 내 계좌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면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온다. 옛날엔 뱅크런이 있었다. 사람들이 은행 망할까봐 몰려가서 돈을 뽑아. 근데 은행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에 줄 만큼 현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은행은 망한다. 그래서 시스템은 다 같이 한 번에 찾으러 오지만 않으면 된다는 전제 위에서 굴러간다. 그럼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경제가 커지냐? 핵심은 대출이다. 은행은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 디지털 돈을 만든다. 집대출, 차대출, 소비대출. 너가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은행은 내 계좌에 숫자를 찍는다. 정리하면 이거다. 빚이 돈이 된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현대 경제는 약속 위에서 돌아간다 라는 거야. 이 얘기는 영국 18세기부터도 나온다. 1704년 영국 의회가 프로미서리 노트 액트를 통과시킨다. 나는 20달러를 갚겠다 라는 종이가 돈처럼 유통될 수 있게 된 거지. 금은이 없어도 된다. 서명된 약속만 있으면 돈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엔 그 종이가 은행 시스템 속 숫자로 바뀌었고 우리는 그걸 부채라고 부른다. 즉, 부채는 현대의 돈이다. 자, 더 직설적으로 볼게. 네가 은행에 가서 말한다. 야, 집 사게 50만 달러 빌려줘. 그럼 은행이 금고 문 열고 현금을 꺼내서 주냐? 아니다. 은행은 그냥 키보드로 네 계좌에 50만 달러를 찍는다. 그 돈은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다. 네가 은행의 빚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생긴 돈이다. 은행은 복식보기를 한다. 한쪽엔 너는 50만 달러 빚, 다른 쪽엔 은행은 50만 달러 대출 채권. 그래서 장부는 균형이 맞는다. 이게 진짜 핵심 구조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냐? 너는 그 50만 달러로 A에게 집을 산다. A는 그 돈을 받아서 차도 사고 물건도 사고 투자도 한다. 즉, 은행 안에서 만들어진 숫자가 은행 밖으로 흘러나와 경제 전체로 퍼진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부채가 늘어야 하고 부채가 늘려면 은행이 더 많은 디지털 돈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관점에선 부채가 곧 돈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시야가 갈린다. 은행에게 부채는 자산이다. 이자 수익을 낳으니까. 대출받은 사람, 너에게 부채는 부담이다. 갚으려면 노동해야 하니까. 둘 다 같은 돈을 보고 있는데 한쪽은 수익, 한쪽은 짐이다. 그러면 누가 이득이냐? 은행이다. 은행은 없던 돈을 만들고 그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갚는다. 원금을 다 갚으면 그 원금은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성격이 있지만 이자는 은행이 가져간다. 무자본 장사 끝판왕이지. 너는 허리 휘고 은행은 돈 만드는 면허로 이자를 먹는다. 여기서 부동산이 왜 중요하냐? 부동산 대출은 크고 길고 은행 입장에 안전하다. 못 갚으면 집을 압류하면 되니까. 담보가 확실하거든. 그래서 은행은 기술, 생산보다 부동산에 돈을 밀어넣기 쉽다. 호주 같은 곳에서 부동산이 과열되고 버블이다, 곧 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은행이 대출을 집중시키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 사람들은 감당 안 되는 집값을 따라가려고 더 빚을 내고 가격은 오르고 은행은 이자를 벌고 이런 구조가 반복된다. 자, 이제 예금 이야기. 너가 은행에 $100를 맡기면 느낌상 내 돈을 보관해준다 같이. 근데 회계적으로 보면 너는 $100를 은행에 빌려준 거다. 그 돈은 은행의 돈이 되고 은행은 너에게 필요할 때 돌려줄게 라는 약속을 준다. 장보상으로 예금은 은행의 부채다. 은행이 너에게 $100 빚진 거다. 그래서 은행은 예금을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로 돌린다. 예를 들어 10%만 남긴다고 해보자. 너가 $100 넣으면 은행은 $10 남기고 $90를 누군가에게 빌려준다. 그 사람이 $90를 또 은행에 넣으면 은행은 $9 남기고 $81를 또 빌려준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 처음 $100가 경제 안에서 $1000처럼 불어난다. 이게 부분 지급 준비 대출이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얘기. 2020년 3월 26일 미국 연준이 지급 준비율을 사실상 0으로 둬도 된다고 발표했다. 즉, 예금의 몇 %는 꼭 남겨라 라는 장치가 약해졌다. 사람들 입장에선 이제 은행이 신뢰와 면허만으로 더 크게 돈을 만들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잉크 없는 복사기 같은 말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은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은행과 큰 펀드들은 파생 상품 같은 데도 들어간다. 겉으로는 뭔가 엄청 고급 금융 같지만 쉽게 말하면 유가가 오르냐 내리냐,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금리가 몇 %가 되냐 같은데 거대한 베팅이 걸린 거다. 2008년에 이런 게임이 미국 주택시장과 경제를 터뜨리고 전 세계로 번졌다. 더 무서운 건 지금도 은행과 큰 펀드들이 더 큰 규모, 더 복잡한 레버리지로 이런 게임을 한다는 말이 많다는 거다. 심지어 전문가들 중 일부는 정확히 얼마가 이 베팅에 묶여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추정에선 파생시장 규모가 $10조, 즉 세계 GDP의 10배 이상일 수도 있다고도 한다. 오케이, 이제 부채 사이클로 넘어가자. 부채 사이클, 경제가 롤러코스터 타는 이유. 경제가 좋을 땐 다들 빚을 낸다. 집 사고, 차 사고, 여행 가고, 소비하고, 미스터 피프스처럼 잘 놀고. 근데 어느 순간 더 빌릴 능력이 없거나 은행이 겁나서 대출을 줄이면 그때 경제가 꺼진다. 이 사이클은 예전부터 반복돼 왔다. 나폴레옹 시대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말도 나오지. 근데 2008년은 예외급이었다. 그 해는 수년간 쌓인 무리한 위험이 한 번에 터지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질 뻔했다. 원래는 무너져야 한다는 말도 많았는데 정부가 중앙은행 돈으로 구제했다. 왜냐면 유통돈의 97%가 부채 기반이라 사람들이 대규모로 못 갚으면 돈이 사라지면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8년 이후 경제는 산소호흡기 달고 사는 느낌이 됐다. 호흡기, 중앙은행이 시장에 넣는 돈. 그 이후 금리는 엄청 낮았다. 듣기엔 좋지. 근데 돈이 쉬우니까 사람들은 생산보다 투기 쪽으로 몰린다. 단기 이득은 달콤하지만 장기 후폭풍은 커진다. 리스크가 쌓인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60미니츠 인터뷰에서 돈을 키보드로 만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얘기도 여기랑 연결된다. 연준은 국채나 정부 관련 자산을 사들이며 돈을 풀어 유동성을 만든다. 근데 그 돈은 공짜가 아니다. 법적으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고 갚아야 한다. 그럼 누가 갚냐? 정부가 갚고 정부 돈은 결국 세금이다. 결국 구제에 들어간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공기에서 돈 만들기의 최종 보스. QE로 가자. 3. 중앙은행 QE. 양적 완화. 디지털 인쇄의 끝판왕. QE는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어서 금융시장에 직접 때려 넣는 방식이다. 영국, 일본이 1989년쯤 아이디어를 썼고 미국은 2008년에 사실상 정신무기로 크게 썼다고들 한다. 중요한 건 이거야. 중앙은행이 돈을 만든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시민에게 주는 게 아니다. 보통은 시중은행에 먼저, 큰 기업과 금융시장에 먼저 들어간다. 최근에는 시민에게 직접 간 형태도 있었지만 기본 흐름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 돈이 흘러간다는 거다. 그 돈을 넣기 위해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뭐냐? 채권을 산다. 은행이나 기업이 가진 채권, 심지어 부실한 것들까지 사준다. 쉽게 말하면 안 좋은 빚을 사주는 것도 포함된다. 그게 구제다. 2008년 미국은 7천억 달러를 투입해 큰 은행들을 구제했다. 정부는 월스트리트를 살려야 메인스트리트가 산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두실의 부담이 서민 쪽으로 이동했다는 비판이 많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정부 부채를 늘린다. 예로 국가 부채가 10.6조 달러에서 11.3조 달러로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후 계속 증가했다. 또 이런 숫자 비교도 많이 나온다. 1996에서 2008년엔 1조 달러 아래였는데 2014년엔 4.4조 달러까지 갔다. 2020년 코로나 때는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더 풀었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연준이 몇 시간 만에 수백억 달러를 만들 수도 있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QE를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돈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연준이 가짜 돈으로 정부 채권을 사고 정부는 그 돈을 빌린 셈이 되고 이자를 갚아야 한다. 중앙은행은 이론상 무한히 찍을 수 있으니 파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 부담은 세금과 물가 그리고 자산 가격으로 시민이 체감한다. 정부가 돈 버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금과 수출인데 결국 시민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구조라는 거지. 필요하면 같은 스타일로 이어서 2분의 2, 3분의 3으로 깔끔하게 쪼개서 끝까지 완성해 줄게. 오케이, 오늘도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 전체를 한 바퀴 돌았다. 현금, 은행의 대출, 부채, 중앙은행 QEEE. 각 방식마다 특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결국 중요한 건 각자의 판단이고 자기 상황에 맞게 돈을 어떻게 둘지 선택하는 거다. 오늘 내용은 여러 자료에서 모아 정리한 거라 틀리거나 정정할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그리고 구독도 눌러서 다음 영상 놓치지 말고. 그럼 안녕, 다음에 보자.